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 검정고시 중졸사회 상반기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017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요. 자,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016년 문제도 그렇고 2015년 문제도 그렇고 전 단원에서 거의 한 단원당 한 문제씩의 고른 출제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늘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국사의 파트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중에서는 아무래도 사회 2보다는 사회 1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역사 파트가 몇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2016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역사 파트가 이제 9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 파트, 그리고 그 예외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순서로 이제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이제 빈도도요. 그러니까 고대사,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 중세, 근대 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있어서도 비중을 고르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문제가 조금 다른 건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단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작년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1회도 그랬고 2회도 그랬고 그런데 올해에는 그리고 새로운 단원들에 대한 내용을 그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1단원은요. 사회 1의 1단원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 내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를 봤을 때요. 지구에는 가로선이라고 하고 세로선 그리네요. 자,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을 때요. 자, 이 가로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로선을 위선, 그의 값을 위도라고 하고 세로선은 경선, 그의 값을 경도라고 해요.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순간순간 자꾸 까먹거든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세경아, 가위 가져와라. 그죠? 그래서 세로선은 뭐예요? 경도가 되고 가로선은 뭐가 돼요? 위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위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여기 나와 있는 위도에 따라서는 자, 태양이 이렇게 비춘다고 보면은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저위도 지역에는요. 어떻게 비춰요?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일사량이 많아요. 일사량이 많다 보니까 위도에 따라서 이 저위도 지역은 기온이 어떻게 해요? 높겠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이 어떻게 비쳐요? 비스듬하게 비추기 때문에 기온이 어때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는 기온이 달라진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지구라는 아이가요. 1년에 한 번씩 뭘 하게 되냐면 공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공전을 할 때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북반구와 남반구에 뭐가 달라져요? 계절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지구, 태양이 있고요. 자,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죠. 자, 지구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출발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6개월, 다시 돌아오면 1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똑바로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다고요. 비스듬하게 돈다고요. 그러면 이쪽이 북반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반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이만큼인데 남반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면 북반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어때요? 가깝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난로를 가까이 가게 되면은 멀리 있을 때보다 더 뜨겁죠? 태양의 거리가 가깝게 되면 이때가 뭐라고요? 여름이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북반구는 이때가 뭐예요? 겨울이 된다고요. 즉 위도에 따라서 우리 뭐가 달라진다? 계절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위도만 설명합니까? 경도 설명해야죠. 자, 경도에 따라서는 뭐가 달라지냐? 시간이 달라져요. 왜요? 지구는 뭐라는 걸 합니까? 자전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 사회에서 동으로 도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냐? 시간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들은 뭐를 정하냐? 표준시라는 거를 이제 국가별로 정하는데 세계의 표준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 그죠? 본초 자오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도 몇 도선, 경도 180도선은 날짜가 어떻게 돼요? 바뀔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지구가 9죠. 그러면 9의 형태면 지구가 몇 도예요? 360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돈다며요. 그럼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360도를 도니까 1시간당 몇 도씩 도는 거예요? 15도 간격으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동쪽이 먼저 해가 뜨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쪽의 시간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누구라고요? 기준이 영국이라며요. 그러니까 영국을 영도로 봤다면 동경 15도 간격으로 영국보다 1시간씩 뭐 해지는 거예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 지금 만약에 10시라고 칠게요. 오전 10시. 그러면 동경 15도인 나라는 오전 11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서경 15도인 나라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15도 간격으로 1시간씩 빠른 거고 서쪽으로 갈수록은 1시간씩 느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영국보다 동경 180도에 위치하는 나라는 180 나누기 15 하면 몇일까요? 12죠. 그러면 동경 180도에 위치하면 영국보다 12시간이 빨라요. 그죠? 그리고 서경 180도에 위치하면 영국보다 12시간이 느려요. 그러면 이 서경 180도와 동경 180도는 몇 시간의 차이가 나요? 몇 시간의 차이 나요? 얘는 12시간이 느리고 얘는 12시간이 빠르니까 이 둘 사이는 몇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4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 가요? 그런데 지구는 평면이 아니에요. 그죠? 입체예요. 그러면 얘가 영국이라면 여기 경도 180도는 어떻게 돼요?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도 180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거는 서쪽에 비해서 몇 시간? 24시간. 즉 하루가 뭐하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날짜 변경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경도 180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뀐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루를 더해줘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갈 때는 하루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날짜 변경선의 개념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자, 지구의 이제 표준시나 이런 날짜 변경선과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경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기후는 이제 뭐요? 위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언어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에 관한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실상 이것은 사회인가 이것은 과학인가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온과 계절, 그 다음에 경도에 따라서는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위도는
가로, 경도는 세로. 그래서 위도는 북이 90도, 남이 90도. 그래서 토탈 180도까지 나타나는 거고요. 경도는 동경 180, 서경 180. 그래서 360까지 나타나면서 기준은 본초 좌우선, 기준은 적도까지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2번. 자, 1번 문제가 길었네요.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섬은 그랬어요. 자, 요거와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매력적인 자연경관에서 이게 여행하는 그러한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름이라는 것과 용암동굴, 주상절리,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얘네들을 이제 화산지역이라고 하죠. 자, 이 화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뭐 세계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 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산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누구예요? 제주도죠. 그런데 오름이 뭐야? 오름이 뭐예요, 여러분? 오름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화산 활동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산 활동이 이제 땅 속에서 마그마가 이제 분출되면 용암이죠. 자, 이렇게 용암이 분출이 되는 이 중심도 있지만 옆에도 이렇게 작은 형태로 분출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옆에 이렇게 화산에 붙어 있는 작은 화산들을 오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있는 벌레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생충이라고 하죠. 그죠? 화산에 붙어 있는 화산이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기생화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오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런 것들도 관광지가 되는 거고, 용암동굴이라는 건 뭐예요? 용암이 뭐야? 지나간 그 길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용암동굴이고, 주상절리는 이 용암이 분출이 되는 과정에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바다랑 만나요. 그러면 이 뜨거운 애가 차가운 애랑 만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굳겠죠. 그죠? 그래서 식어서 만든 돌기둥 같은 거 바닷가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요런 것들이 주상절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기둥주자. 그러니까 기둥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주도나 울릉도는 같이 화산 지역이긴 하지만 울릉도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울릉도는 이제 나리분지 같은 것들 있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주변이 이렇게 내려앉는 칼데라의 분지 정도, 요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울릉도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그랬어요. 최근 도시화로 저지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주로 나타나며 장마나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발생한대요. 나는 도시화가 되면서 더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재해래요. 그리고 장마라는 건 뭐예요? 비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태풍이라는 건 비와 바람까지 동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호우, 집중호우, 즉 이거는 뭐예요? 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되겠죠. 자, 비와 관련된 자연재해는 뭡니까? 홍수죠, 홍수.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홍수가 이제 도시화에 따라서 더 피해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하천이라는 애는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러면서 점점 약간 무른 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공유해요. 그러면 이쪽의 땅들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화하게 되면서 이 하천을 어떻게 해버려요? 직광화해버려요. 직선으로 해버리니까 물의 흐름이 어떨 수밖에 없냐면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니까 저지대에서는 더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쫙 쏟아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에 따라서 이런 홍수 피해가 더 커지는 거는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뭐 혹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 나무도 많고, 풀도 많아서 물을 어느 정도 이들이 지지할 수 있었거든요. 저장해 놓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어때요? 도시화 되면서 뭐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죠. 그러니까 물이 훨씬 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리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홍수에 대한 얘기고요. 화산이라는 건 모르시지 않죠? 땅속에서. 그죠? 예,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고요. 한파라는 건 이제 겨울의 추위와 관련된 것들이 되겠고요. 지진이라는 거는 이제 지각이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는 건 홍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재해가 홍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나 아니면 태풍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부도심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우리가 대도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 하면 누가 있어요? 서울이 있죠. 그러면 서울로 선생님이 언급을 할게요. 자, 이건 정말 유치하고 찬란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울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냐면 계란 후라이 같이 좀 생겼어요. 물론 이게 어디 가서 계란 후라이냐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계란에 흰자가 있으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계란에다가 막 뭐 뿌려요? 네,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계란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계란 흰자까지 요 부분을 다 대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도시, 도시 안에 가장 이렇게 노른자가 되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도시의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아봐요. 그래서 무슨 뭐 회사의 본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팔아도 비싼 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지역이 도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학교나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심이라면 도심 주변에서 도심을 도와주는 얘 있죠, 얘. 이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부도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도심이라는 애는요, 대도시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급에 회장이 있으면 회장을 도와주는 애가 부회장이죠.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도와주는 역할인데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단 나는 여기 못 들어간 거죠, 부도심은. 그래서 얘와의 뭐가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게 부도심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 계란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린벨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발을 조금 제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계란 밖에 이제 누가 있어요? 이 대도시 자체를 도와주는 도시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성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성도시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서울이라면 여기 이제 뭐야, 뭐 의정부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위성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도시는 대도시를 도와주는 애고 부도심은 도심을 도와주는 애다.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보시면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게 부도심 맞죠? 위성도시는 이 계란 밖에 있는 뭐 인천이나 이런 애들이라고 했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교통의 의지에 발달한다.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주로 많이 맡아보기 때문에 그냥 도시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모습은 혼재되는 게 아니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도심에 관한 것들 묻는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공통적인 분쟁 원인은 그랬거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뭐 유프라테스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겐지스, 그 다음에 메콩강, 동남아시아 메콩강 쪽인데, 자, 얘네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국제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흐르고 있는 하천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왜 국제하천을 두고서는 분쟁이 발생을 하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류 지역에서 물을 많이 풀게 되면 하류 지역이 물에 잠기겠죠. 그죠? 반대로 비가 적게 오는 나라들은 이제 뭐예요? 상류 지역에서 물을 안 풀게 되면 하류 지역에 물이 없죠. 그러니까 즉 뭐와 관련지어서 분쟁이 발생하냐면 하천, 물과 관련지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에서 선생님이 뭐 얘기했냐, 이러한 그 분쟁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주로 이제 석유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분쟁과 관련되는 내용은 석유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 이 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다 하천 주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문제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과 관련된 분쟁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아예. 그쵸? 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을 체크하시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도가 나오거나 이러면 괜히 막, 뭐지?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긴장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 못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대요. 그리고 수산자원과 메탄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지하자원이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면서 자원이 많대요. 그래서 일본과 함께 이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예요? 독도죠, 독도. 그래서 독도와 관련되는 문제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슈적으로도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고요. 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포항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하고요. 원산과 나즈는 이제 북한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특별히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의 황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자, 앞에서 자연재해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가 2개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1에서도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2에서도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내용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낸 것 같아요. 그러면 황사라는 거는 중국의 이제 내륙 지역에서 얘네들이 이제 모래먼지가 날라오는 거죠. 흙먼지가 날라와서 우리나라 이제 피해를 주는 건데, 주로 언제 황사의 피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냐면 봄철에 나타나죠. 그러면 왜 여기 있는 모래가, 왜 먼지가, 흙먼지가 이쪽으로 날라오냐? 무슨 풍 때문이에요? 이 중위도 지역에 늘 불고 있는 무슨 풍?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쪽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문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자,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막화. 비가 안 오니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겨울철에 이 사막에 있는 모래나 이런 애들이 얼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봄철에 어떻게 돼요? 녹으면서 이렇게 얘네가 부서지면서 그 가루가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가 더 안 오니까 더 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잦은 여름철에는 이러한 그 황사의 피해가 별로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언제? 여름철이 아니라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피해는요,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그죠? 이런 안구 피해나 아니면
기계 같은 것들, 얘네가 굉장히 작은 알갱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뭐 기계 같은 게 들어가서 얘네들이 그 고장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황사에 관한 내용들, 요거 관한 내용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라는 거는 얘네 흙이 날라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바다 쪽이나 이런 데 쌓이면서 이제 적조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뭐예요? 단점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아이고, 앞으로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가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산가족의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내 가족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불행함은 사실은 이산가족이 아닌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러한 지리적인 조건이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 국가고요. 그래서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라는 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말은 반도인데 지금 반도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섬 같은 느낌이잖아요. 바다를 통해서만 교역할 수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통일이 되면 이쪽으로 용로를 통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계속 철로 깔아가지고 쫙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반도의 진짜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결과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사랑과 자원의 흐름.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북쪽이 아무래도 자원이 좀 많고요. 그리고 남쪽이 아무래도 고급 인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이 됐는데 왜 분단 비용이 늘어나요? 물론 뭐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단 비용은 어떻게 돼요?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헌법조항에 나타난 민주정치의 원리는 그랬거든요. 자, 민주정치의 원리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국민 자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헌주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민주주의의 4대 원리가 되죠. 자, 국민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나라의 주권 누가 가져야 돼요? 국민이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자치는 그러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죠. 그러면 자치, 국민이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그럼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려야죠. 자, 그 다음에 권력은 분립, 나누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게 권력 분립이고요. 입헌주의라는 건 뭐냐?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법률의 내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민정치의 원리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대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웠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아요? 국민은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국민 주권이잖아요. 국민 주권. 그죠? 네. 법치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입헌주의와 연결되겠죠? 법에 따라 다스려야 된다. 국민복지라는 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권력은 나누어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서 다른 민주정치의 원리들까지도 여러분들 문제화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문화의 특징은 그랬어요. 자, 문화에는요, 특징도 있고 속성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 단원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언급을 했냐면 문화의 특징, 문화의 속성,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문화 이해 태도죠. 문화 상대주의냐, 자문화 중심주의냐, 사대주의냐. 원래는 이게 가장 단골 선임이었는데 요번에는 문화의 특징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악수로 인사하고요. 태국에서는 손을 모으고 몽래로 인사한대요. 뭐 이렇게 하나 보죠. 자, 한국은 중간 길이의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일본은 짧고 끝이 뾰족한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느 나라에서나 인사를 해요. 사람을 만나면 뭐 악수를 하든지 코를 비비든지 무슨 뭐 손을 모으든지.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화의 뭐예요? 그렇게 나오면 문화의 없네요. 보편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모습이 얘는 이래요. 쟤는 이래요. 걔는 이래요. 그 문화의 모습이 어때요? 다르죠. 이건 문화의 뭐라 그래요? 다양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다양성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죠? 어느 나라나 남녀가 결혼을 해요. 그죠? 그럼 결혼을 하면 결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의 모습이 쟤는 저래요. 걔는 이래요. 그거는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다 뭘 사용한다? 젓가락을 사용한대요. 그렇게 그냥 젓가락을 사용한다 라고 나오면 그건 보편성이죠. 그런데 젓가락의 모습이 한국은 이래요. 일본은 이래요. 중국은 이래요. 그건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성과 다양성은 동시에 나타나는 문화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절대성, 형평성 이런 거는 문화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절대적이다라는 말은 문화에서 좋은 표현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상대성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속성들도 좀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죠. 무슨 뭐가 있을까요? 공유성, 뭐 학습성, 전체성, 변동성.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속성들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지위와 관련된 내용.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다루었던 문제들이에요. 그죠? 난생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위는요, 무슨 지위와 무슨 지위로 있대요?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귀속 지위라는 건 뭡니까?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지위. 그러니까 나는 태어났더니 여자로 태어났대요. 아니면 뭐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난 태어났더니 양반으로 태어났대요. 아니면 뭐 노비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별이나 아니면 뭐예요? 성별이나 이러한 계층, 계급 같은 것들, 계급이라고 쓰지 말고 신분이라고 쓸게요. 자, 신분 같은 경우가 귀속지위고요. 성취지위는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되는 지위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장님이 됐어요. 내가 노력해서 의사가 됐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직업과 관련되는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큰 아들은 내가 나 노력해서 큰 아들이 돼야지. 노력해서 어떻게 큰 아들이 돼요? 그죠? 자, 얘는 귀속이죠. 자, 그리고 학생회장. 나 학생회장.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거죠. 자, 얘는 성취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교사. 자, 요거 내가 노력한 거죠. 자, 성취지위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학 교수. 네, 성취지위죠. 자, 그러니까 큰 아들만 뭐예요? 얘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귀속지위다. 그래서 요거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선거의 원칙은 그랬거든요. 자, 선거는요, 공정해야 해요.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뭐예요? 꽃이죠, 꽃.
그죠? 예, 가장 우리가 민주정치에 있어서 직접 민주정치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선거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 어떠한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뭐 선거 공영제, 그 다음에 선거구 법정주의, 그 다음에 선거의 4대 원칙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선거의 원칙을 보면 보통 선거가 있고요. 평등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자 보통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라는 거예요. 누구나. 넌 여자라서 안 돼. 너 돈이 없네? 너 안 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보통 선거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표를 동등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아니에요. 자, 표를 동등하게 준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봐요. 자,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얘서 선거를 줘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까매서 안 줘요. 이거는 보통 선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평등이라면 얘는 몇 장을 줘요. 얘는 2장을 줘요. 얘는 1장을 줘요. 이게 평등이라고요. 표를 다르게 줬잖아요. 이게 평등이라고요. 이거에 위반됐다고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직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 있나요? 그냥 내가 갑시다. 비밀이라는 건 누구를 뽑을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기 있네요. 보통 선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면 이거는 보통 선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고르시면 안 된다고요. 평등은 표를 다르게 준다고요. 표의 숫자를. 표의 가치를 다르게. 그게 평등 선거고요. 직접 비밀은 앞에서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12번까지 문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